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역사적인 3자 회담 가능성, 그 물밑 이야기와 중동에서의 계산은 어떠했는지도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자 회담이 현실이 된다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또 중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담 장소로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유력하다고 하죠. 왜 하필 아랍에미리트인 건지, 또 각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중동에서의 또 주변국의 역학 관계까지 함께 좀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트럼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한 줄다리기의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타임라인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려 봅니다. 가장 최근 쪽으로 시작을 해봤을 때 7월 14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내에 휴전 합의가 안 되면 러시아에겐 아주 혹독한 관세가 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차 평화협상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종료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리고는 50일이 아닌 관세 유예 10일로 단축한다라고 하는 게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 통첩의 10일이 바로 오늘인 8월 8일이 듀가 됩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 진행 중이었 상황이었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공식적인 입장 안에서는 러시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8월 1일도 푸틴 쪽에서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도 러시아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 그러다가 8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석유를 사는 인도도 관세 올린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에서 데드핸드라는 말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까지도 단어가 오고 가며 2025년판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타이밍에 우리 핵까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걸까?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안에 8월 8일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시한 이틀 전인 위트코프가 이틀 전에 푸틴과 만나면서 미국의 특사로서 회동을 하게 됐었고, 그 안에서 결국은 이르면 다음 주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의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분쟁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미, 미중 무역 협상, 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또 무역 협상, 거기에 직접적인 협상 스타일을 보여줬던 것과 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서도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대변인 캐롤라이나 레빗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잔혹한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푸틴뿐 아니라 젤렌스키와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것은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서서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그리고 대통령 개인의 지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모두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여전히 러시아의 조건이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직접 회담에는 신중하고, 또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메시지로 또 해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푸틴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자체는 열려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적인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로서 8월 8일인 최후 통첩의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담을 조금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유럽이고 또 유럽이 반드시 이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로 각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됩니다. 전쟁 종식 절차 안에서 우크라이나가 소외되는 상황을 막고 유럽으로서 함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서 보여지고 있는 갈등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첫째, 중립적인 외교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안보 경제 동맹을 맺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그 에너지 투자 협력도 이어가고 있는 중립국이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 행보 덕분에 양측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중재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안전과 보안 인프라입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상회담 보안 시설도 있고 또 국제회의 경험을 갖추고 있고 특히 비공개 협상, 고위급 이동에 필요한 치밀한 보안 시스템이 아주 장점으로 작용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야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나하얀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중동의 외교 허브로 키우고자 합니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으로 스포츠 외교를 과시를 했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이번에 평화 중재국으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담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성사가 된다면 국제 무대에서의 아랍에미리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동 내의 다른 역학적인 구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인접국인 카타르의 시각을 한번 봤을 때 카타르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도 그동안의 평화적인 협상을 중립국으로서 이끌어오고 있었고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중동의 문제들이었죠. 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협상이나 가자의 휴전 중재 등의 세계적인 중재자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있었던 카타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좀 한 발 더 앞서서 치고 나간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회담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다면 그 상징성과 주목도에서 카타르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겉으로야 지금 카타르는 중동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그런 내심 안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교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 카타르의 상황도 중동의 역학구조로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3자 회담의 성사 여부 이르면 다음 주라고 우리가 알려져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과연 성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 계속해서 지켜보며 주말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젤렌스키 참석을 원하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젤렌스키도 유럽이 빠진 회담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3자 회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외교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침공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푸틴이 이런 국제 무대에서 굴욕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최소한 회담 자리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되고 있고요. 국제협상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명분이 휴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도구로 종종 사용이 된다라는 점. 결국 회담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 조건도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러시아가 명분도 챙기면서 실질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는 절충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의 또 주요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프랑스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우리 3자 회담들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국제 정치에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은 사실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나라만 추가가 되더라도 세 나라의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세계의 운명을 논의하는 장면은 드물고요. 또 그만큼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몇 차례의 역사적인 3자 회담, 얄타 회담도 있고요. 또 포츠담 회담, 캠프 데이빗 협정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회담들이 한 나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만큼 다음 주에 이르면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이번 3자 회담이 성사가 되고 실제 현실로 다가오는 일이 얼마나 거칠고 국제관계 안에서의 야생인 건지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있었고 연도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1945년 2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만났다는 점입니다. 시기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크렘반도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이 만나서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하게 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세 사람들은 정상으로 만나서 우리 만약에 독일이 항복하면 독일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점령할까? 이 부분이 벌써 2월 달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몇 달 후에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안에 얄타 회담 안에서 유엔 창설이나 소련의 대일전 참전 등이 합의가 됐다라고 하며 뒤늦게 소련도 일본과의 상대도 참전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얄타에서 이루어지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얄타 회담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후 세계 지도를 그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이 이미 승기를 잡았고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에서 격렬히 저항을 하고 있을 때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해 주기를 원했고 스탈린이 또 그 대가로 만주와 사할린, 쿠릴 열도 등에서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모습. 이 중요한 합의 가운데 독일을 또 미국과 영국, 소련이 3국 분할 점령이라는 것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이 얄타 회담. 얄타는 이상과 현실이 부딪힌 자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얄타 회담에서 이렇게 미, 소, 영국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도를 그렸지만 얄타 회담에서 약속됐던 자유선거가 동유럽에서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그 결과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등이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부딪힌 자리였었고 루즈벨트가 전후 평화를 위한 유엔 창설을 밀어붙였지만 스탈린은 철저하게 소련의 국익을 챙기는 자리가 얄타 회담의 자리였고 이 회담이 한편으로는 협력의 상징으로 모이긴 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의 씨앗이기도 했다라는 3자 회담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에서 8월 다시금 포츠담 회담으로 만나게 됩니다. 독일의 베를린 교회 포츠담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처칠 그리고 스탈린이 모입니다. 독일의 관리, 전범 재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 등이 논의가 된 포츠담 3자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이 전쟁 말기 협력의 절정이었다면 포츠담 회담은 이미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리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고 새 대통령이 된 해리 트루먼이 원폭 실험 성공 소식을 듣고 회담장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가 7월 말 정도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처칠이 선거 패배로 중도에 귀국했고 이 자리를 애틀리가 이어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발표된 포츠담 선언은 국제적인 정색 가운데에서도 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것도 같은 사람들이 2월 달에 얄타에서 모였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되는 포츠담 선언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결국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막게 됐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비무장화, 비나치화, 민주화 정책 아래에서 철저히 관리되며 베를린 역시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게 된 포츠담 회담.
표면적으로는 전순국의 마지막 공동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소련의 불신이 본격화된 시점이었고, 스탈린이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또 트루먼은 원자력의 우위를 외교 카드로 삼고 급기야 회담 직후에 이 세계가 양극의 체제로 굳어지게 됐다라는 3자 회담도 우리가 역사 속의 시간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한 가지의 또 3자 회담이 있었다면 바로 1978년 9월에 있었던 캠프 데이빗 협정이 됩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있었고,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빗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이집트의 사다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만나서 13일간 협상을 벌인 3자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의 토대가 된 합의문이 만들어지게 됐었죠. 중동에서도 그 평화라는 단어가 늘 불안정한 약속이었었고, 특히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4차례의 4차 전쟁을 치른 숙적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다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전례 없는 화해 제스처가 되게 됐고, 카터 대통령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양 나라를 미국으로 초청을 하며 캠프 베이 데이빗이라는 13일 동안의 문자 그대로 마라톤 협상이 있었고, 거기에서 서로 한 방에 있었던 시간보다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카터가 양쪽을 오가면서 중재한 시간이 훨씬 더 많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이 최종 합의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에 의해서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기로 합의가 됐던 캠프 데이빗 협정, 이런 역사적인 3자 회담들을 우리가 역사 속의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얄타든 포츠담이든 캠프 데이빗이든 이런 그 3자로서 서로 만나면서 뭔가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협정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그림에 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역사 속의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얄타, 캠프 데이빗, 포츠담,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열렸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국제 정세는 야생이다. 바로 국익과 체면, 이상과 현실이 한 테이블 위에서 치고받고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세 나라가, 두 나라도 아니고 이 세 나라가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단순한 외교가 아니고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어서 이번뿐 아니고 국제 정세 가운데서의 3자 회담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으신다면 오늘 전해드렸던 이런 역사적인 장면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있게 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 역사적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도 이 회담이 단순한 사진 한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협상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런 자리에서 조용하게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의 회담 시도, 단순한 전쟁 중재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까지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외교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인 성과이자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삼으려고 할 것이고요. 러시아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협상 조건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유럽과 손을 맞잡고 함께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글로벌 평화중재 허브로 그 도약을 노리고, 카타르도 경쟁국의 외교적인 부상에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며칠간, 그리고 특히 이번 주말 워싱턴, 모스크바, 키이우, 또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잇게 되는 외교전, 세계의 시선을 붙잡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